네, 그럼 1일차 4교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지금 어느 곳까지 왔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음, 저희가 이제 아침 조회 시간에 이 지도가 어떻게 이 상태로 오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이제 모든 국가들의 목표가 금융경제를 활용해서 실물경제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적인 게 물가 안정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성장이 경제 성장을 의미한다라고 배웠었죠. 그리고 이제 이 물가를 끌어와서 물가는 물건의 양분의 돈의 양이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교시 때 배우고 여기서 이 1교시 끝 무렵에 이제 돈의 가치는 금리에 비례한다라는 포인트를 하나 맨 마지막에 뽑아냈었고, 이게 이제 2교시 때 배웠는데, 이때 이제 여기서 돈의 가치는 이제 경제의 성장률에 비례한다라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배웠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교시 때 물건의 양을 배우면서 이 경제 성장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것은 이 경제 성장은 실물 경제에서 가치 있는 물건들이 많이 뿜어져 나온다였는데, 이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뿜어져 나오는지가 GDP로 측정이 됐었고, 이제 명목 GDP에서 물가 요소를 걸러내준 실질 GDP의 그 변화율이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다라고 배웠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 둘, 돈의 양, 물건의 양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이 물가에 대해서 3교시 때 한번 살펴봤었고, 이제 이 물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3교시 맨 마지막에 이제 물가 안정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 그 빚이 많은 사회에서는 적당한 빚을 녹여주는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확하게 이 물가 안정을 의미한다는 사실까지.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은 이제 이 지도상에서 이제 살펴보면 저희는 1교시 때 이 금융경제에서 금리라를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금리라는 키워드를 배웠었고, 여기서는 이제 실물경제에서는 GDP와 경제성장률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3교시에는 물가라는 키워드를 뽑아내면서 이제 저희가 1, 2, 3교시를 거치면서 한 국가 내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거기서의 중요한 경제적 키워드가 뭐였는지를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4교시에는 저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제 개념을 확장시킬 때 여지껏 한 국가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다 살펴봤다면 4교시에는 이제 실제로 세계 지도는 이제 저희가 이 파트 1에서 이제 세계 지도에 대해 배우는데, 세계 지도는 사실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이런 형태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이게 이제 세계 지도 형태가 되겠죠. 막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다니까 여기 막 이제 막 배도 이렇게 부하고 움직이고 뭐 이런, 이게 이제 저희들의 세계 지도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는 4교시 때 요 국가 간에 과연 어떠한 경제적인 키워드가 있는지 살펴볼 텐데, 이거를 저희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거를 저희는 환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국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뽑자면 환율이라고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저희가 이 환율의 재료가 되는 것들을 다 배웠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 환율이 뭐냐?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주고 환율이라는 게 환율이라는 게 모든 국가들끼리 서로 국가들의 돈의 가치를 비교한 겁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이 두 개의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돈의 가치는 금리와 성장률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금리도 성장률도 각각 돈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면 그러면 이제 그 환율이라는 개념으로 정확하게 넘어가기 전에 이게 이제 한 국가 내에서의 그 모든 국가들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담은 한 줄의 식으로 저희가 1, 2, 3교시를 거쳐내면서 뽑아낸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이제 바로 환율 단계로 넘어갈 건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저희가 경기 침체가 오면은 보통 금리를 내린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금리를 내려서 어떻게 해서든 경기 부양을 해내라.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 금리는 이렇게 예금자가 있고 시중은행이 있고 여기 그 사업금나무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 이자율이 금리 그 자체였기 때문에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이 사업금나무가 돈을 빌리는 그 진입장벽을 낮춰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돈이 필요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누군가는 사업을 해가지고 경기 사이즈를 키워주면서 이 경기 침체에 이렇게 하락폭을 이렇게 막아주면서 이렇게 다시 정상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금리를 낮춰주게 되면은 요 사업 꿈나무들이 돈을 빌려서 실물 경제에서 성장시키기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금리를 낮추면 어느 국가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뭔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국가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이 금융경제와 실물경제의 합쳐진 이 연결관계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왜 얘네가 경기 침체 때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를 낮춰서 왜 금리를 낮추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금리를 낮춰서 결국에는 실물경제의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 약간 이거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보 전진을 위한 성장률로 인한 이보 전진을 위한 약간의 일보 후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금리 사이드에서 돈의 가치를 좀 낮춰주더라도 결국에 이쪽에서의 엄청난 성장률을 만들어내면 결국에는 국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이 관계도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게 진짜 본론으로 환율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이 말이 어려운데 별로 되게 큰 게 없는 게,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이 나라도 어떠한 자국의 돈을 갖고 있을 거고 이 나라도 어떠한 자국의 돈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얘가 미국이라고 하면 여기는 달러라는 돈을 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우리나라 한국이라면 우리나라는 원화라는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각 국에서 돈의 가치는 각각 결정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두 나라에서 결정된 그 돈의 가치를 서로 그냥 비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1달러는 한국에서 한 1,000원 정도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돈의 이런 가격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가격을 그냥 서로 비교한 게 환율에 불과한 겁니다. 조금만 더 이해를 넓히기 위해 좀 더 사례를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는 항상 있다라고 치고 이제 이 국가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많은 국가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가령 유로존에서는 유로화를 쓰니까 1유로에는 요즘 한 1,300원 되는데 한 1,500이라고 그냥 대충 정확하게 대충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일본 100에는 1,000원하고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각 국가 간의
미국에서의 돈의 가치, 유럽에서의 돈의 가치, 일본에서의 돈의 가치가 각각 고유하게 결정이 돼 있고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도 고유하게 결정이 돼 있겠죠. 그걸 서로 그냥 비교한 게 환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중국 위안화가 지금 중국 위안화가 지금 얼마인가요? 한번 네, 지금 1위안화가 거의 대충 한 200원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각 국가들 간의 돈의 가치를 비교한 게 환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조금 돈의 가치를 비교했다는 게 말이 와닿지 않는데, 이게 확 한 번에 와닿으려면 얘를 이제 외국의 돈을 어떤 이런 물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이러면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라는 것은 외화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 이제 저희 돈 환전 해외여행 갈 때나 달러 그러니까 외화가 필요할 때 은행에 이제 외화 창구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시중은행에 외화 창구를 갔더니 상품을 파는 겁니다. 물건을 파는 겁니다. 이렇게 물건을 파는데 이 물건들의 이름이 되게 낯익은 게 어, 얘는 달러도 팔고 있고 유로화라는 물건도 팔고 있고 엔화라는 물건도 팔고 있고 위안화라는 물건도 이렇게 시중은행이 진열대 매대에다가 이렇게 물건처럼 외화 돈을 놓고 진열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 이제 이렇게 걸어 들어가가지고 이 그 외화라는 물건을 그냥 어떠한 특정한 가격에 사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거 지금 이 달러 하나에 얼마예요? 라고 하면 달러 하나에 1,000원이야. 유로 하나에 1,500원이야. 엔화 하나에 100엔에 1,000원이야. 위안 하나에 200원. 그러니까 이런 이 물건을 사기 위한 그냥 외화의 가격이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환율이라는 게 좀 쉽게 와닿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화 중에 요즘에는 오늘날의 외화 중에서는 외화의 대장이 이제 달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시를 들 때 달러를 외화에 이렇게 예시로 취급을 해서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달러의 가격을 이제 환율의 예시로 한번 하면서 설명을 해보겠다라는 말이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환율이라는 것은 1달러에 지금 현재 1,000원인데 요게 이제 환율 그 자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환율이 오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달러의 가격이 비싸지는 겁니다. 달러 하나에 1,500원이었는데 이제 달러 하나에 2,000원이 되는 걸 환율 상승이라고 표현하고 달러 하나에 500원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는 거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환율 하락이라고 합니다. 환율이 떨어졌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1달러에 2,000원으로 됐다라는 말은 원화의 가치가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1달러라는 물건을 사기 위해 1,000원만 필요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는지 모르겠지만 원화가 되게 휴지 조각이 돼서 2,000원씩이나 줘야 간신히 달러 하나를 구해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반대로 이 상황은 원화 가치가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겠죠. 1달러에 1,000원을 하던 상황에서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간에 원화가 굉장히 강력한 구매력이 세지게 되면서 1달러 하나를 사는데 불과 500원만 내더라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되게 무서운 놈이 된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약간 원화가 좀 비리비리해져가지고 1달러를 사는데 2,000원씩이나 필요한 거고. 그러면 환율이 오르고 내린다는 게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걸 표시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제
달러는 원화라고 이렇게 항상 표시를 해볼 겁니다. 구글에 이렇게 치시면 이제 보통 1달러는 뭐 얼마입니다. 뭐 지금은 1250원입니다. 뭐 내일 또 변동되면 11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구글에 이제 또 반대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1원에 0.뭐뭐뭐 해서 몇 달러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흔히 한국 환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1달러에 얼마다. 기준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율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달러는 원화의 어떤 관계를 이제 좀 소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이제 약속을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떨어졌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죠? 환율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 달러가 되게 귀한 몸 대접을 받으니까 되게 비싼 가격에 사줘야 되는 상황.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로 여기에는 이제 각 화폐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방향을 써주고 여기 이제 결국 그래서 환율은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이 식을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써볼 겁니다. 반대로 달러가 있고 원화가 이렇게 있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이고 이러면 환율이 떨어지는 걸 의미하겠죠.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되게 얘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니까 천 원씩이나 줬었던 상황에서 이제 500원만 줘도 달러 하나를 구해낼 수 있는 얘 입장에서 보면은 달러는 되게 약해진 거고 이렇게 또 원화 가치로 보면은 되게 강해진 거죠. 원화의 구매력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달러 약세, 원화 강세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달러 강세, 얘는 달러 약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는 이 화살표랑 이 화살표의 방향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면 환율은 오르는 거고 달러 가치가 내리면 환율은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요거에 익숙해지면은 이제 환율이 조금씩 더 쉽게 와닿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어떠한 각 국가 간에서 결정된 돈의 가치를 비교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달러랑 원화를 해서 달러가 오르내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 정의를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제 저희가 그 금리를 배우면서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이라고 배웠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실질금리가 정말 돈의 구매력을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이 식을 한번 짚었었고 그 이전에 저희가 뭘 배웠었냐면 금리는 돈의 가격이다 라는 사실도 배웠었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금융경제에서 금리와 관련된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인 겁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돈을 공급하고자 하는 애가 있으면 사업금나무가 돈을 대출받기 원하는 경우 이 두 주체가 서로 만나서 돈의 가격이 결정되면서 금리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저희는 이제 한번 확대를 해보는 겁니다. 얘가 한국가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얘를 금리를 대내적 돈의 가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은 이게 무슨 되게 랩 라인 맞추듯이 외화의 가격이잖아요. 외화의 가격. 달러는 얼마인가? 이러면은 이제 여기서 달러 공급은 이제 그 외환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그 달러 기준으로 달러의 공급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수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아까 배웠습니다. 돈의 가치는 금리와 성장률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해서 금리가 높은 국가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서 금리가 높으면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엄청난 독보적인 성장이 나오면 미국으로 돈을 투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달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
직결되면서 이 금리와 성장률이 달러 수요를 이렇게 계속 이 곡선 자체를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외화의 가격, 뭐 여기서는 이제 달러의 가격이 될 수도 있겠죠. 가격, 외화의 가격. 여기는 그래서 금리는 대내적 돈의 가격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대외적 돈의 가격. 이 환율이라고 한번 비율을 맞춰서 개념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라는 건 대내적 돈의 가격, 환율이라는 것은 이제 대외적 돈의 가격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앞부분에서 배웠을 때 돈에 대해서 배울 때는 이 돈 자체에 대한 구매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실질적인 구매력은 얘가 이 실질 금리가 정말로 예를 들어 명목금리 예금이 5%고 물가가 3% 뛰는 상황에서는 최소한 2% 정도의 그 구매력을 이 실질 금리가 보존해 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에서도 이런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어, 명목환율이라는 개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써보면 한국 뭐 이렇게 해보죠. 이런 식으로 쓰면서 결국에는 얘는 얘는 대내적인 돈의 구매력과 관련된 놈이라면 얘는 대외적인 얘는 대내적 한국가 안에서의 구매력을 보존시키기 위해 관련된 개념이라면 얘는 대외적 관계에서의 돈의 구매력과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이제 왜 그런지 지금 약간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사례를 들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은 곳에 썼네.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명목 환율은 실제 환율 곱하기 비한국 외국. 이게 근데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게 그러니까 각 경제 키워드도 되게 약간 모양이 되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게 저희 명목 GDP는 실질 GDP에 곱하기 실질 GDP 분의 명목 GDP 라면서 얘가 이제 물가 지수라고 표현했고 이게 GDP 디플레이터라는 물가 요소 관련된 놈이라고 배웠었는데 얘도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명목 확률은 실질 확률에 얘도 지금 P가 이제 한국에서의 물가 수준, 외국에서의 물가 수준인데 이것도 물가 요소를 고려해서 구해낸 식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질적인 경제관념을 살펴볼 때는 이 물가 요소를 고려해서 얘를 걸러줘야 명목에서 물가 요소를 걸러줘야 실질이라는 개념이 나온다라는 거는 상당 부분 많은 경제 용어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각설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목 환율이 저희가 아까 말했던 1달러는 1,000원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1달러는 1,000원이니까 이제 기준을 1달러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명목 환율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로 은행 창구에 가면 보이는 이 환율을 꼭 저희는 이거를 이제 모르는 거죠. 실질적인 이제 대외적 구매력과 관련된 실질 환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환율인데 명목 GDP보단 실질 GDP가 더 중요한 개념이었듯이 명목 환율보다는 실질 환율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커피 한 잔을 이제 커피로 이제 물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커피 한 잔에 요즘 한 4,000원 하나요? 4,000원 정도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에 미국 커피
미국 커피 한 잔도 어떻게, 2달러라고 해볼까, 2달러? 그러면, 이것도 이제 물가니까, 저희, 이것도 또, 그러니까, 배웠던 개념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물가는, 물건의 양분의 돈의 양이라고 했는데, 이 개념이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물건의 양분의 돈의 양이 물가라고 보는 겁니다. 한국에서의 물가.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물건 하나에 이 가격이 얼마인지를 미국 외국계 이 물가 기준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실제 환율을 구해보자. 이 실제 환율 문표는 이게 또 어, 200, 2000 그러면은 이 어, 1000을 2로 나누고 그러면 이 화폐 기준도 알려주면은 어, 한국 커피 한 잔이 2 곱하기 미국 커피 한 잔 맞나요? 2, 1, 예.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인 거죠. 지금 여기 다 약분돼 버리니까. 그러면은 이제 명목 환율을 이렇게 원화 기준으로 그러니까 달러를 중심으로 써봤으니까 얘도 이제 미국 커피 한 잔, 미국 커피 한 잔은 한국 얘가 숫자 1이니까 미국 커피 한 잔은 2분의 그러니까 한국 커피 2분의 1잔인가요? 맞나요? 어, 미국 커피 한 잔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인 환율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한국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미국이 있겠죠. 이런 예시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 얘를 양변에다 곱하기 2를 취해서 미국 커피 두 잔은 한국 커피 한 잔이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사는 기억이라는 애가 이제 네, 4,000원을 가지고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요 이제 태그가 4,000원이라고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뭐죠? 명목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억이라는 애가 이렇게 자 돈을 어허, 어허, 어허. 자, 요 4,000원이라는 돈을 지금 명목 환율이 그러니까 은행의 계기판에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4,000원이라는 돈을 4달러로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로 이제 훌쩍 뛰어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 보니까 이제 아까 외국에서의 지금 미국 커피 한 잔에 2달러라는 가정으로 우리가 이 계산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넘어가 가지고 4,000원을 4달러로 바꿔 가지고 미국 커피 한 잔에 2달러니까 얘는 미국에서 커피를 두 잔씩이나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을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의 살 수 있는 물건의 그거 얼마나 물건을 살 수 있는지가 구매력이었는데 한국에서는 4,000원으로 한 잔의 커피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진 돈이 미국에서는 두 잔씩이나 사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돈에 그냥 환전만 해가지고. 그래서 이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의 돈이 미국에서 두 잔씩이나 사 먹을 수 있으니까 한국의 구매력이 미국에 비해 2배 강하구나. 더 많은 걸 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는 걸 하면서 이 실제 환율, 이
실제적으로 실물 경제에서 나오는 물건들의 교환 비율을 가지고 이 대외적 구매력이라는 개념이 이 실질 환율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지어보면은, 아까 명목금리에서 실질금리와 관련된, 실질금리는 이제 대내적인 구매력과 관련된 개념이었다면, 이제 환율에서 좀 이제 개념을 확장시켜가지고 환율과 같은 개념에서는 실질 환율이 저희한테 대외적인 구매력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시가 이제 한국하고 미국이라서 살짝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미국이 아니라 베트남이라고 한번 동남아 뭐 이런 국가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이제 동남아 같은데 해외여행을 가면은, 아, 한국에서는 뭔가 밥 한 그릇 사 먹을 돈인데 여기 가서는 되게 어마어마한 뭐 많은 맛있는 것들 되게 많이 먹을 수 있고, 여행 가는데도 되게 호화롭게 여행을 즐기다 올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구매력이 센 국가에서 구매력이 약한 국가로 가면은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군요. 아, 동남아 베트남 국가들이 물가가 좀 싸네. 이 말이 요 관련된 개념에서 이 한국의 물가가 이 베트남의 그러니까 이 베트남의 물가가 한국의 요거보다 작다라는 개념이 이 말 속에, 아, 동남아에는 물가가 싸구나. 그래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구나. 라는 말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물가는 낮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물건들을 구해낼 수 있는 실질 환율하고 물가의 상대적인 개념이 다 이 한 말 속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율에 대한 대략적인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어느 정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칠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떤 걸 살펴볼 거냐면, 아, 환율이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이제 한번 환율에 대해 조금만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근데 환율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환율은 귀신도 모른다. 환율은 이거는 그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뭐 환율이 예측해가지고 뭐 주가 예측해서 주식 투자로 성공하듯이 이런 그 정도의 복잡성이 아니라 너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환율에 관련된 환해지를 하는 정도, 그러니까 환의 위험을 방어하는 정도로 그냥 대응을 하는 수준이다라는 정도로 환율의 그 향방,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환율이 되게 통통 튀는 애야, 어디로 갈지 모르는 애야라는 거, 또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도 환율이라는 게 언젠간 어떻게 균형을 찾아서 가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떤 균형을 찾아가는 걸까라는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 분석을 해가지고 이 지금 주식이 뭐 기업의 뭐 재무제표를 분석하듯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이 기업의 주가가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한번 이게 사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고평가됐을 때는 팔아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80점을 받는 실력의 뭐 수학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 시험을 봤는데 한 60점을 받은 거예요. 이러면 이러면은 저평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본래 실력은 80점인데 이번 시험에서 60점으로 저평가가 된 거죠. 그러면은 다음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됐어요? 점수가 다시 80점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60점을 맞았을 때 이 무릎에서 사줘야 나중에 얘는 80점까지 그냥 쭉 올라간다는 말이죠. 반대로 80점 정도를 맞을 실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몇 개 찍었더니 잘 맞아서 이번에 100점을 맞았던 겁니다. 이러면은 제 수학 실력이 이번 시험에서는 되게 고평가된 거죠. 그러면은 다음번 시험을 볼 때는 점수가 80점으로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러니까 고평가 되었을 때 이때 빨리 업계에서 팔고 나와야 이제 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환율도 고평가나 저평가가 분명히 돼 있을 텐데 균형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약간 괴리가 있을 텐데 현실과 이상은 항상 괴리가 있으니까 이 균형이라는 걸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한번 찾아갈까? 환율이 정말 예측이 어려운 귀신도 모르는 놈이긴 하지만 그 예측을 한번 고려를 해보자,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환율, 이놈은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움직일까?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제로 이제 세미나를 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더니 이제 대강당에 어디 이렇게 여기다 해볼까요? 대강당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여기 뭐 커피집 커피집 사장님도 오고 의자 이렇게 앉아 있고 또 뭐 투자회사 직원들도 오고 여기 뭐 햄버거 사장님도 오셨어요. 햄버거 사장님도 오시고 진짜 여러 사람들이 이 회의장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환율이란 놈이 균형을 어디로 잡으러 갈까요? 라는 이제 질문에 이제 좀 약간 야심찬 눈빛을 갖고 있던 그 뭐죠? 이 커피 사장 회장님 회장님 커피 사장님 아까 이 한국에서 커피 두 잔에 뭐 미국에서 한 잔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던 커피 사장님이 그러니까 여기 이 세미나실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야, 내가 그래도 경제를 좀 아는데 야, 그 환율이라는 게 이 국가 간의 돈의 가치를 비교하는데 이 과연 얘는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이렇게 야, 이 환율이라는 균형이라는 게 요 실물 경제를 중심으로 균형이 잡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소 지렛대여가지고 시소인데 그러면은 커피 가격이 그러면은 아까 한국에서의 커피 한국에서의 커피 한 잔이 미국에서의 커피 두 잔이었잖아요. 근데 커피 사장님은 이게 되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야, 커피를 살 수 있는 그 구매력은 어느 나라나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여기서 한국에서 커피를 하나 살 수 있는 돈으로 커피를 두 개 살 수 있는 돈이 살 수 있는 이 상황이 말이 되나? 결국에는 환율은 어쨌든 어느 국가든 커피를 여기서도 하나 살 수 있으면 저기서도 하나 살 수 있지 않겠냐? 이 방향으로 균형을 잡아서 환율이 결정되지 않겠어?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한국에서의 커피 한 잔이 미국에서의 커피 한 잔이면 이게 뭐죠? 저희가 아까 말했던 이게 실제 환율이 1인 상황인 거죠. 영국 환율이 실제 환율분의 이제 뭐 미국이라고 US라고 하고 이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한 잔과 여기서의 한 잔이 같을 수밖에 없는 식으로 균형을 잡아간다면 얘가 1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이 커피 회사 사장님이 던지는 겁니다. 일견 납득이 가죠. 여기서의 그 구매력은 각 국가에서의 구매력은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추측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지금 1달러에 1,000원인데 만약에 지금 환율이 균형이 깨져서 이게 올라가지고 1,200원이 됐다. 그러면 결국에 만약에 이제 균형점을 1,000원이라고 한다면 이 만약에 균형이 이렇게 잡혀 있다 갑자기 이렇게 빡 균형이 이렇게 깨지는 순간이 오면은 이게 어떻게 다시 조정되면서 균형을 찾으면서 이렇게 올까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명목 환율이 이제 1달러에 1,000원인데 얘가 갑자기 200원을 팍 튄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균형을 잡기 위해서 명목 환율이 좀 내려오면서 얘가 1,000원으로 맞춰질 것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물가는 좀 낮아지고 미국의 물가는 좀 높아지면서 균형이 잡혀지겠지라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게 이 커피 사장님의 이제 아이디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커피 사장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어떠한 기준을 가져오는데 사실 이 커피 사장님이 어마어마했던 게 이 사람이 스타벅스 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내가 한국에서도 커피를 팔고 미국에서도 파는데 스타벅스의 가격을 한번 보자. 이거 어차피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스타벅스 한 잔 살 수 있는 금액과 미국에서의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살 수 있는 이 균형을 맞춰주는 얘네 이 구매력을 동일하게 해주는 이 균형점에서 환율이 결정된다. 그래서 얘를 이제 스타벅스 지수라고 합니다. 스타벅스 지수를 통해서 얼마나 균형 환율에서 이 괴리가 있는지 환율이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를 이 스타벅스 지수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 아까 그냥 햄버거 사장님이 같이 대기 타고 있었는데 얘기를 듣더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사실 맥도날드 사장이었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던 세미나였네요. 맥도날드 사장이야. 야, 근데 맥도날드에서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제품이 하나 내가 빅맥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 빅맥에서의 하나의 가격을 살 수 있는 돈이면 야 미국에서의 빅맥 하나 살 수 있는 가격하고도 똑같겠지. 그럼 이거는 야 빅맥 지수로 하자. 그러니까 뭐 이게 되게 많습니다. 뭐 심지어 김치 지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가지고 뭐 정말 현실과는 다르긴 하지만 저희의 질문이 지금 환율이라는 놈은 어느 균형점,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이상 상태가 어디로 갈까라는 이제 그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면서 이제 그 환율은 귀신도 모르는 어려운 놈이지만 한번 이제 논리를 전개하면서 스타벅스 지수를 보고 빅맥 지수를 보면서 얼마나 지금 환율이 고평가되는지 저평가되는지를 이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실물 경제에서 아까 이제 그 예시가 이 그림에도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예를 들어 지금 할까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갔던 거는 1,200원으로 올라간 거는 아니죠.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가면서 균형이 깨졌을 때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는 지금 원화 강세인 거죠. 아까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는 강세고 달러는 강세고 원화는 약세인. 그러니까 이 지렛대가 약간 이렇게 기우는 여기가 미국이라고 하고 한국이라고 하면은 이 지렛대가 약간 이렇게 기우는 겁니다. 그 기우는 게 여기가 이제 무게가 무거우니까 달러라는 놈의 무게가 무거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여기 이제 1,000원을 가지고 있던 균형 환율에서 1,200원으로 이 균형이 깨지면서 이렇게 원화는 여기 타고 있던 원화라는 놈은 가벼워지면서 약세로 되면서 이렇게 붕 뜨는 겁니다. 환율이 이렇게 붕 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이게 실제 환율이 1이었는데 곱하기 물가라는 놈을 고려해야 돼서 그러니까 물가라는 놈이 조정이 되면서 이 지렛대가 균형을 찾아갈 것이다. 결국 실물 경제에서의 균형점을 찾아서 환율이 결정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커피 사장과 맥도날드 사장님들의 얘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국가 간에 이 구매력이 똑같아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PPP 이론이라고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하는데 이제 각 국가 간에서는 그러니까 PPP가 이제 무슨 약자냐면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해서 Purchasing Power 구매력이 Parity 그러니까 결국에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그 구매력 평가 설입니다. 이게 법칙이 아니라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찾아가게 될까라는 이제 스타벅스 사장님과 맥도날드 사장님의 한번 그 개인적인 아이디어였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 실물 경제에서의 균형점을 잡아서 환율은 이제 요 이상 그런 걸 고려해서 환율이 저평가되는지 고평가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균형점에 대한 얘기고. 네, 그렇게 세미나실에서 스타벅스랑 맥도날드 사장님이 이제 되게 강력한 주장을 한 겁니다. 금융경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각 국가 간에
실물 경제 간의 균형점이 잡혀지면서 환율은 만들어지는 거야. 라는 이제 주장이 되게 여기에 강력한 힘을 얻었었죠. 근데 여기 이제 앉아있던 투자회사 직원이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뭔가 이 세상에 금융경제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꼭 실물경제를 중심으로만 환율이 균형점을 찾아갈까요?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이제 반론을 던지는 겁니다. 이 투자회사 직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지금 이제 금융경제도 사이즈가 엄청 커지고 심지어 이 사람은 월스트리트 출신이었던 겁니다. 아니, 금융경제의 파워가 이렇게 힘이 세지는데, 그리고 실물경제에서는 변화의 속도가 되게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금융경제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자본이동 속도가 엄청난데, 이거가 더 환율 균형점을 잡는데 그 유력한 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결국에는 금융경제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같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환율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 말이 정확하게는, 어, 이거 한국이라고 하고 여기 미국이라고 한번 해보죠.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한국 금융경제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미국 금융경제에서, 미국 금융경제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같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국제 관계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뭐 투자 직원을 뭐라고 그러니까 티읕지읒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티읕지읒이 여기 있어서 그러니까 얘 말은 이런 거죠. 한국에서의 내가 뭐 한국 국채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한 3%가 난다라고 쳐보죠. 근데 얘가 이제 미국에도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결국에 환전해서 수익 실현을 마무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국제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환차익, 환차손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율로 들어갈 때 발생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면서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금융경제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다시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원화로 환전해서 돌아올 때, 요 들어가고 빠져나갈 때 이 길목에서 걸리는 환율과 관련된 수익률, 환율 관련 수익률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들면서 한번 좀 확실하게 감을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공간이 협소하니까, 음, 얘를, 얘를 살짝 여기로 옮기고, 여기를 사이즈를 살짝 줄이고, 어, 그냥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금융경제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어떤 거죠? 명목금리가 되겠죠. 한국 채권에. 그러면은, 여기 이 식을 다시 써보면, 이제 미국 금융경제에서 얻을 수 있는 뭐 미국 채권에 투자한다든지 미국 회사채에 투자를 하는 형태로 가면 그다음에 여기 이제 환 환율 손익 환율 수익률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요 식이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끌고 와서 어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의 수익률은 되게 쉬울 겁니다. 이거 그냥 당연히 얘 곧바로 얘는 그냥 당연히 1 플러스 IKR이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채권 투자 수익률이 3%면은 이제 1.03 이 총 투자 원금에 관련된 예를 들어 천억 천억을 투자했다라고 해볼까요? 천억 원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한 이만큼 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티읕짓이라는 애가 똑같은 천억을 가지고 요 요 사이드를 얘기하는 건데 미국 투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좁을 것 같아. 똑같은 티읕티읕이 1,000억 원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죠? 어, 이제 환전을 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 이때 지금 명목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으로 거래가 된다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은행에 가면은 1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1,000원이 필요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은 1,000억 원을 가지고 여기 이제 1,000억 원을 들고 여기로 환전해서 넘어갈 때는 1,000원에 1달러 이렇게 변환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죠? 1억 달러를 수중에 진 상태로 들어갈 거예요. 1억,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TUGC로 훌쩍 넘어와가지고 얘 손에는 이제 1억 달러가 환전이 된 상태인 거죠. 그러고 이제 미국 경제에서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미국 금융경제에 뭐 미국 채권이나 미국 회사채에 투자를 해서 실제로 수익을 낼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어, 한, 한 2%? 2% 수익,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한 20% 수익률을 낸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얘가 지금 20%죠. 20%. 그러면은 1억이, 어, 1억 1.2억으로 뻥튀기가 되겠죠. 투자 성공입니다. 투자 성공. 이 수익률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1억에서 20% 수익률을 내니까 1.2억이 이 돈이 1.2억으로 뻥튀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티귿즈는 투자를 성공했으니까 기분이 좋겠죠. 근데 이때 환율이 들어갈 시점에서는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환율이 한번 1,500원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해보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환율이 지금 50%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1.2억을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한국에 돌아올 때는 어, 이제 1.2억이니까 1달러에 1,500원인 상태로 환전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1.2억이니까 1.2억 달러.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나요? 1.1500 곱하기 1.2면은 30에 1800억, 1800억이 되겠네요. 1800억 원. 지금 이 TUGC라는 투자가 완전 대성공이에요, 대성공. 이렇게 환율로,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로 금융경제에 투자한 이 명목 수익률이 20%가 나는데 환율 수익률이 50%까지 그 플러스가 돼가지고 1,000억 원을 들고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1,800억 원으로 이제 투자가 성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요 과정을 수식으로 한번 조금만 정리를 해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여기 1,000억을 들고 이게 지금 명목 환율을 뒤집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명목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인데 저희는 그때 실제 환율 계산할 때도 그러니까 기준을 이거 1달러를 잡고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요거 요거 뒤집은 게 요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 플러스 I US라고 해보죠. 이게 20% 수익률. 그러고 여기서 이제 돌아올 때 그러니까 얘를 환율이라고 하고 얘가 이제 기대되는 환율. 그러니까 이 티읕지읒이 들어갈 당시에는 이라는 명목 환율이 유지가 됐는데 사실 이 티읕지읒도 생각이 있긴 있었겠죠. 미국에 투자할 때 환율이 오를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죠. 이게 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얘를 expectation의 그 기대라는 해서 투자 시점 당시에 기대되던 환율 수익 그 환율을 이 기대 환율이라고 써보면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1달러는 1,500인 게 이렇게 1달러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투자 당시 들어갈 때 기대했던 수익률은, 그러니까 환율이 요 정도 올릴 것 같은데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면 식을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1000억을 1 플러스 IUS.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1000억을 가지고 미국 금융경제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이 정도인 거고, 요게 이제 환율 수익률, 여기서 말하는 환율 수익률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홀쭉했던 놈이 여기서 한번 이제 미국 투자 수익률 냠냠 한번 냠냠하고 20% 먹었으니까 배부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환차익 50% 20% 먹었었고 50% 냠냠. 그랬더니 돌아오더니 얘가 들고 있던 1000억, 얘가 이렇게 수중에 들고 있던 1000억이라는 놈이 1800억 원으로 불려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뻗어서 배가 볼록 나오고 트름 한번 꼭 해주면서 투자 성공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 투자 회사에서 이제 칭찬을 많이 받겠죠. 이런 형태로.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다 왔습니다. 얘가 식을 정리해 보면 얘가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US는 이 놈을 얘랑 형태를 좀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써보면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면서 1하고 이렇게 없어지면은 딱 얘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정리해 보면 얘가 1 플러스 IUS에 플러스 요 놈이 이제 그 기대 환율 수익률,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차익을 50% 먹을 수 있는지, 얘는 20%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IUS 곱하기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얘도 저번에 3교시에서 얘기했듯이 20%에서 50%의 그 백분율이 서로 곱해지면 얘는 엄청 작아지기 때문에 0으로 근사시켜 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시를 할 수 있으면, 자 이제 이게 뭐죠? 이게 결국 우리가 얘기했던 미국에서 들어가서 결국에 먹을 수 있는, 미국 금융경제에 들어가서 총 냠냠할 수 있는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1 플러스 I US 플러스 2에 얘가 이제 환율 수익률 이러면서 1 이렇게 날리면 요 식이 요런 스토리를 뒷배경으로 가지고 있고 태어난 거구나. 그리고 정말 엄밀히 얘기하면 요 뒷부분에 요 0으로 이게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0으로 근사시켰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고 대충 어림잡아 비슷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한번 식을 써볼 수 있겠구나라는 내용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회사 직원, 월스트리트 직원도 되게 일견 스타벅스, 맥도날드 사장님도 이거 나랑은 다른 생각이긴 한데 좀 의견 납득이 가네.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이것도 금융경제를 중심으로 수익률이 이제 같아지는 방향으로 환율이 균형을 잡아갈 거라는 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계속 명목이자율, 금융경제에서는 명목이자율이 적용되니까 명목이자율 패러티라 해서 인터레스트 레이트 패러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이제 투자 직원이 말한 거는 명목이자율 설, 스타벅스 맥도날드 사장이 했던 건 구매력 평가 설, 뭐 이런 것처럼 얘는 명목이자율 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는 이런 용어는 일단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환율이 균형이 잡아지는구나까지 한번 확인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사람이 같은 투자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여기 대표님이 와셔요. 대표님이 왔어. 이제 얘한테 말하는 거죠. 야, TOG사 네가 말하는 금융경제에서의 명목이자율을 금융경제의 균형점을 찾아서 명목이자율이
명목이 자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야, 근데 경제에서 중요한 건 실질금리 아니냐? 이 강의 2교시, 3교시 때 내내 얘기했던 명목과 관련된 내용에서 좀 물가 요소를 걷어낸 실질적인 내용이 경제에서 훨씬 중요하다 했는데, 그거 대충 들었구만 이러면서 오늘 이제 숙제를 내줄 테니 야근을 하면서 명목과 관련된 내용을 실질로 한번 바꿔봐봐 이런 식으로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투자회사 사장님의 이 조언도 이것도 꽤나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명목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명목 이자율이 균형을 이룬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실질 이자율이 균형을 이루는 방법도 한번 의견 타당하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그러면은 저희들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아까 적어놨었던 그러니까 투자회사 직원이 이런 식으로 식을 써내면서 여기서 20% 냠냠하고 여기서 50% 냠냠하면서 총 1000억 원을 1800억 원으로 불려내면서 이제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투자회사 대표님이 한번 야 그럼 이거 실질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바꿔봐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야근을 한번 해보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회사 직원도 요게 이제 투자회사 직원의 이제 책상입니다. 책상. 아 이렇게 연필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이거 어떻게 실질적인 개념으로 바꿀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지?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게 명목 환율은 실질 환율의 P 외국, P 우리나라. 그 베트남에서 물가가 싼 애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서 이런 식으로 써봤었죠.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이게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얘를 명목 환율이 E라고 표현하고 실제 환율을 Q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빠르게 써보기 위해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명목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실질과 관련된 내용으로 바꿔야 되니까 식을 바꿔서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이거 임으로 식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식을 바꿔서 써보면 이게 약간 복잡해지긴 하는데 여기가 이제 기대에 관련된 명목 환율이기 때문에 한번 어, 최대한 이 외국인 미국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미국으로 바꾸고 기대 물가율 한국의 기대 약간 지루해질 수도 있으니까 빨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를 바꾸는 거니까 P 아니죠 지금 미국 한국 맞고 미국 한국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기대 명목 환율은 이렇게 바꾸고 이제 그냥 명목 환율은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게 진짜 복잡하네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좌변을 전부 좌변을 전부 한국과 관련된 내용으로 하고 우변을 미국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한번 몰아서 써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기는 지금 다 한국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 지금 미국과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한국과 관련된 요 놈하고 요 놈이 이제 이쪽으로 건너와 줘야 할 놈이니까 여기에 식을 양변에
식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주면 이제 1 플러스 i의 kr은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나눠주는 거니까 kr 2. 그러면 1 플러스 i us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모양을 맞추기 위해 1 플러스 i의 us에 p us p us 2 여기까지 맞고 요 놈을 이렇게 환율과 관련된 놈으로만 네, 맞습니다. 이러면 식이 이렇게까지 전개가 됐겠죠? 이제 한국과 관련된 내용하고 미국과 관련된 내용이 다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과 관련된 내용, 환율 수익률과 관련된 내용까지 읽었으면 조금만 더. 얘도 요런 이 위에랑 비슷한 놈의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겁니다. KR에 네, 이렇게 아까 환율 바꿨었던 거랑 똑같이 얘가 1이니까 1 없어지니까 이게 카메라 여기도 카메라에 나오나요? 나오는군요. 얘를 자 여기도 똑같은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가 1 플러스 요게 지금 물가가 얼마나 미래의 물가가 현재 물가의 차이니까 물가가 얼마나 변했는지 물가 변화율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점에 현재 시점에 미래 시점이 있으면 요 시점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때 미래에는 한국의 물가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의 물가는 요 상태야. 그러면 여기서 얼만큼 변화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요 변화율인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에서 120이면은, 지금 현재는 100인데 물가가 뭐 GDP 디플레이터가 120까지 뛸 것 같으면은, 120에서 100을 빼고 나누기 100을 해주는 게, 물가 20%뛸 것 같네. 라는 식을, 1 플러스 0.2로, 그러니까 120, 100, 100으로 해서 1 플러스 0.2 형태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미국에, 그러면, 이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실질 환율 개념까지 곱해주면, 공간을 도저히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이제 끌고 오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3교시 때 배웠던 내용을 한번 잠깐 갖고 오면서 3교시 때 저희가 뭐 했었죠? 한 국가 안에서의 얘기를 다루다가 금융경제의 수익률은 실물경제의 수익률과 나중에는 같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1 플러스 i는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파이라는 식을 썼었죠. 그러니까 금융경제에서의 수익률, 뭐 한국 채권에서의 수익률과 관련된 거는 이 실질금리 얘기하면서 뭐 부동산에서는 이제 월세나 집세 같은 내용이 될 것이고 주식에서는 배당금과 같은 관련된 실질 금리, 실질 이자율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또 부동산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집값 상승으로 집값 상승과 주식에서는 주가 상승으로 직결되면서 요 식을 한번 썼었죠. 그러면은 이거 뭐야? 지금 요 모양이 요 두 개의 모양이 1 플러스 i에 1 플러스 파이로 나눠주니까 이거 1 플러스 r이네?
요 모양이 저희가 요렇게 해서 3교시 때 배웠었는데, 이러면은, 식전개할 때 얘를, 요 식을 그대로 끌고 와서 1 플러스 R에 한국, 이거는 1 플러스 R에 US, 뭐 이제 기대가 되겠죠. 그러면서 Q에 QE.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식이 이제 훨씬 깔끔해졌죠. 그러면은, 그래서 아래 USE니까 얘도 변화율의 관점으로 써보면,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겠죠. 아래 KR에 E. 그러면, 이거 아까 이 투자회사 직원이 했었던 명목 관련된 내용하고 거의 형태가 유사합니다. USE 플러스 Q에 E 마이너스 Q 플러스 R USE 곱하기 네. 이거 뭐였죠? 이거 아까 너무 작다고 얘 0을 날려버렸잖아요. 얘 0으로 근사시켰어서 그랬으면 이거 뭐죠? 야근을 하더니 야근을 한 보람을 이제 드디어 찾아낸 겁니다. 얘 이제 근사시켰으니까 날려버리면 신경 안 쓰면 여기 1 이렇게 날려주면 대표님 답을 찾았습니다. 명목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과 관련된 내용도 거의 비슷한 형태의 식을 띄는 걸 제가 오늘 야근을 통해서 발견해냈습니다. 하면서 이걸 이제 갖고 오는 거죠. 실질 이자율과 관련된 실질금리와 관련된 식을 쓰면은, 그러니까 모든 아까 내용이 뭐였죠? 투자회사 직원이 그냥 찾아냈었을 때는 금융경제에서 균형점이 잠긴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써졌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투자회사 직원이 먼저 얘기했던 건데 투자회사 대표님이 기대치를 그러니까 그 실질로 바꿔봐라고 얘기를 하면서 식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질 환율도 전부 다 명목 환율 개념도 실질 환율 개념으로 바뀌어버린 것이고 명목 이자율도 실질 이자율 개념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예 그냥 명목으로 가득가득했던 식이 실질이라는 식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실질 이자율을 중심으로 어디 갔죠? 환율이 균형점을 찾아갈 거란 얘기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얘는 그 명목 그러니까 금융경제를 고려해서 각 국가 간의 그 금융경제가 중심을 잡아가면서 환율을 찾아갈 것이다. 얘는 이제 실질적인 개념까지 합쳐가지고 이 각 국가들이 환율의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4교시 때 어떤 걸 배웠었는지 잠깐 간략하게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모든 국가들의 목표는 금융경제를 활용해서 실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거였고 첫 번째 안정적인 게 물가 안정이었고 두 번째가 경제 성장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 물가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물가는 물건의 가격이니까 모든 돈의 양을 물건의 양으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했었고 이제 돈은 여기서 1교시가 끝날 때 돈의 가치는 금리랑 비례하고 2교시가 끝날 때 돈의 가치는 성장률과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4교시를 위한 잠깐의 빌드업이었던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4교시 시작하면서 돈의 가치는 금리와 성장률 두 개를 고려해서 살펴봐야 한다라는 식을 살펴보면서 이게 이제 한 국가 내에서의 요 국가 목표를
한 줄로 표현한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항상 대부분의 국가들은 금리를 낮춰서 돈을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쉽게 해서 사업의 경제 파이가 커지는 이 경제 파이가 커지는 속도가 늦춰지는 걸 의미하는데 이제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출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면서 요 성장률의 상승을 유도하는 이런 형태의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를 유도해낸다라고 이제 이 한 국가 안에서의 개념이 성립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한 국가 안에서의 개념에서 저희가 이제 좀 더 넓게 이제 그 개념을 확장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국가 안에서의 돈의 가치가 결정되면 세상에는 이제 정말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데 이 국가들 간의 돈의 가치를 비교한 키워드가 이제 저희는 환율이라는 것으로 개념을 시작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을 배우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환율이 뭐냐, 어떤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봤었죠. 그래서 환율은 국가들 간의 돈의 가치를 비교한 거였는데 결국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1달러에 1,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돈의 가치들이 미국의 돈의 가치랑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이렇게 비교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환율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살펴봤던 게, 금리는 대내적인 돈의 가격이었고, 환율은 대외적인 그, 대외적인 돈의 가격이다라는 사실까지 살펴보면서, 여기 이제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내용을 이제 여기서의 실질금리가 대내적인 구매력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환율과 관련해서는 이제 명목 환율이 실질 환율에 고려한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수학적 더하기가 아니라 함께 얘와 실질금리와 물가를 함께 고려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목 환율은 실질 환율에 여기도 물가 요소를 고려한 뭔가 형태는 비슷하지만 여기서의 실질 환율은 이제 여기가 대내적인 구매력이었다면 여기서의 대외적 구매력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사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 커피 사장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커피를 팔 때랑 이제 여기서 미국에서 팔 때와의 그 실질 환율이라는 게 뭐 한국 커피 한 잔에 미국 커피 두 잔이다. 뭐 한국 커피 한 잔에 미국 커피 세 잔이다. 뭐 이런 물건들 간의 실질적인 가치를 비교하는 거라는 사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환율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을 배웠는데 조금 이제 저희들 주변에는 환율은 귀신도 모른다. 환율은 정말 너무 어디로 통통 튈지 몰라가지고 그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이제 환율의 개념을 배우면서 이제 환율이 불예측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까지, 환율의 특징까지 하나 살펴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이 환율이 그럼 뭐 어디로 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디로 튀는지 대충 예상을 해보는 그 가설들에 대해서 좀 배워봤었는데, 이제 여기 맥도날드 사장님과 스타벅스 사장님은 이제 PPP라는, 환율은 실물 경제가 균형을 잡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결국 구매력은 무조건 1로 모든 국가들의 구매력은 같아지는 방향으로 환율을 움직일 거야 라고 했었고, 이제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투자회사 직원이 명목금리 관련해가지고 금융경제가 중심을 이루면서 여기서 이제
이 금융경제가 중심을 이루는 방향으로 환율이 맞춰질 거야. 결국엔 그런 방향으로 환율은 균형을 이뤄갈 거야라는 말을 했었고, 이제 이 투자회사 직원이 투자회사 사장님의 조언을 받아서 실질적인 이자율을 고려한 내용으로 균형을 가져갈 거야라는 이제 생각의 발전까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이제 구매력은 똑같은 방향으로 환율은 균형점을 찾아갈 거야. Interest Rate Parity라고 그 명목 이자율을 중심으로 환율이 균형점을 찾아갈 거야. Real Interest Rate Parity라고 아니야 실제 이자율을 중심으로 이제 환율이 균형점을 찾아갈 거라는 환율의 방향에 대한 이름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디로 튈지를 예상해보는 한번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배운 거를 이제 간단히 정리를 중간 점검을 해봤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걸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지껏 했던 내용은 이제 환율이라는 놈, 환율 안녕, 환율이라는 놈에 대해서 그 이제 기본적인 특징을 배웠던 거죠. 너는 뭐 정의가 어떻게 되니? 너는 어떤 놈이니? 뭐 이러면서 정의를 배웠고, 뭐 이러면서 여기 이제 주의사항이 서 있었어요. 어디로 튈지 모름, 뭐 이러면서 이제 여지껏 이렇게 PPP, IRP, RIRP에 대해서 배운 거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환율의 자기소개가 끝났으니까 환율의 친구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친구가 두 명이 있는데 이제 한 명이 이름이 특이합니다. 자유로운 자본이동. 이름이 8글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가 독자적인 통화정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어, 돈이 많을 때는 이제 서로 사이가 좋습니다. 얘는 10,000원, 엄마가 이제 용돈으로 친구들하고 떡볶이 이제 사 먹으라고 각각 10,000원씩 손에 쥐어줬다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이 돈이 많을 때는 사이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면 항상 이제 돈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셋 다 같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다 같이 못 봤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너네는 안 돼. 용돈을 좀 줄여야겠어 하니까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떡볶이 집에서 누가 낼 거냐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항상 문제는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올 때 생깁니다. 이래서 생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특징들을 살펴볼 거냐면, 그러니까 이 친구들 관계에는 저희가 이제 친구 2명까지는 사이가 나쁘고 좋고가 별 중요하지 않지만 원래 사람이 3명 이상 모이면 여기를 뭐라 부르죠? 여기를 어, 여기를 이제 정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셋들의 관계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이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3명이 서로 다 같이 친해지지를 못합니다. 3명이 다 같이 친해지지 못해요. 다 같이 친해지지 못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관계인데 어떻게 이 3명이 다 친해질 수 없는지 제가 한번 가벼운 증명까지는 아니겠지만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 이제 환율이 안정된 환율이 안정된 환율이 이제 고집을 부리면서 나는 이걸 꼭 지켜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친해지려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안전된 환율이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친해지면은 독자적인 통화 정책과는 친해질 수 없는 이 논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된 환율이 뭐냐면, 이렇게 한 국가를 입장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환율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말은 항상 자본 유출 위험이 있다라는 말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 국가 내에서 돈을 쫙 빼가려는 유인이 항상 존재하겠죠. 그런데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가져갔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국가 경제에 이 뚜껑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돈이 들락날락하는 거를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또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다 투자를 하는 거 돈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경제 상태가 시스템이 됐다라는 말이 이제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허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이렇게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안정된 환율을 유지하려면 여기서 돈의 가치가 되게 안전하게 유지가 돼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독자적인 통화 정책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경기 침체 때 저희가 돈의 가치는 이번 시간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돈의 가치는 금리와 성장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하면서 경기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금리를 낮춰주면서 성장률을 지켜 올려줘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보통 금리를 내려줘야 됩니다. 대출 이자를 낮춰줘가지고 사업금융들이 사업을 잘 펼칠 수 있게 경기 파이를 확장시킬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금리를 낮추면 여기서 이제 금융경제에서 금리가 낮아지면 어, 문제는 경기 침체가 되기 때문에 요 성장률이 잘 오르지 않는 상황을 저희는 이제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리를 낮춰서 성장률을 지켜 올리는데 얘는 아무리 해도 꿈쩍도 안 하면 돈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오르면서 환율이 팍 튀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 나라의 위기가 되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1997, 8년도에 외환위기 때도 환율이 위기 상황이었으니까 팍팍 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안정된 환율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안정된 환율을 가져가려고 하면 이 독자적인 통화 정책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그러면은 이 환율이라는 애가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번 친구 그러니까 독자적인 통화 정책하고 친해져 봐야겠어. 도저히 얘를 포기를 할 수가 없어라고 하면 얘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하겠다라는 말은 금리를 그 돈이 빠져나가더라도 어쩔 수 없어. 그냥 금리 내려서 경기 부양을 하긴 해봐야겠어. 여기는 시도라도 해봐야지. 라고 하는 순간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뚜껑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돈이 빠져나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도저히 얘를 포기를 할 수가 없어서 금리를 잡아 내리게 되면은 이 돈이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오르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상황을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는 이 선택을 고집하게 된다면 이 뚜껑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안정된 환율을 무조건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을 얘랑 친해지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돈이 빠져나갈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아니면 금리를 내리는 거를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 무조건 가져가야겠다라고 하면은 이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포기하는 것, 즉 이 뚜껑을 닫는 거를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요즘 글로벌 시대에 누가 자본 이동을 통제하며 그렇다고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금융정책의 주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 누가 어, 이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할 수 있겠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가져간다라고 해봅시다. 자유로운 자본이동. 자본이동. 그러면은, 어,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국가가 있고, 여기서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일단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하기 위해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금리를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권한까지 가져가면 그냥 이 환율의 움직임을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변하는 거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나중에 뒤에 가서 살펴보긴 하겠지만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금리가 낮아지면은 달러 가치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 이제 국가들 사이에 여기 이렇게 외환 시장이 있으면 이제 이 그 정부가 들고 있는 외환 통장이라고 할까요? 이거 정부가 들고 있는 외환 통장을 외환 보유로라고 하는데 이때 어떻게 대입을 하면서 이 환율이 폭등하는 상황을 막아주냐면 달러를 들고 있던 이 외환 보유고에 달러라는 놈이 들어 있었겠죠. 그러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면서 이제 달러는 파니까 가치가 이렇게 계속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이 방향 속에서 이 정부가 내가 도와줘야겠어라고 하면서 외환 보유고를 털면서 달러를 여기가 외환 시장입니다. 외환 시장에 팔고 원화를 사들이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는 다시 반등을 하겠죠. 구하려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는 거니까. 근데 또 달러를 파는 놈이 많으면 이렇게 계속 뛰어오르던 가치가 이렇게 좀 꺾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환율 상승을 요 상방을 좀 막아낼 힘을 잠깐은 만들어줄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외환보유고가 그렇게 엄청 모든 이 외환 시장의 흐름을 바꿔버릴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무리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이 환율의 변동폭을 줄여줄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한들 어차피 이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가져가려는 이 움직임에서는 안정된 환율을 결국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정된 환율을 포기한다라는 게 이제 변동 환율제로 가겠다라는데 안정된 환율이 이제 고정 환율제겠죠. 고정 환율제에서 변동 환율제로의 이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결국 한 가지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불가능한 삼위일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를 모두 가져가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삼위일체라고 부르는데,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지도상에서 이제 잠깐만 정리하고 이제 이번 수업이 거의 끝나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세계 지도가 다른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막 바다에 둥둥 떠 있겠죠. 이런 식으로 둥둥 떠 있는데 그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라는 거는 여기 이렇게 얘를 뭐 이렇게 병뚜껑으로 이 병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뚜껑이 달려 있으면 여기 이제 뚜껑을 열었다가 다시 닫는 이런 과정을 이제 그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자본이 대충 이런 정도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독자적인 통화 정책은 그 금융경제에서의 금리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의
주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금리를 통제하는 부분. 두 번째, 독자적인 통화 정책은 요점에 위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국가 간의 관계가 환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환율, 안정된 환율이 요 세 번째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상에서 불가능한 삼위일체의 삼각형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유로운 자본이동, 두 번째 독자적인 통화 정책, 세 번째 안정된 환율.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번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번 시간이 조금 길어가지고 어이구, 최종적인 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아침조회 시간에 배웠던 금융경제를 활용해서 실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였다. 첫 번째, 그 안정적인 것은 물가 안정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경제성장이었다. 그리고 이 물가를 배우면서 물가는 결국 모든 시장의 모든 돈의 양을 물건의 양으로 나누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 1교시 때 배웠고 2교시 때 배우면서 그 각각의 수업에서 끝 무렵에 돈의 가치는 금리에 비례하고 돈의 가치는 성장률에 비례한다. 경제 성장률에 비례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4교시에 끌고 오면서 돈의 가치는 금리와 경제 성장률을 동시에 고려해 봐야 한다면서 한국가에서의 돈의 가치는 이런 요소들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이때 이제 한국가는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금리를 낮추면서 성장률을 높이면서 이런 보통 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라는 전략을 쓰면서 경기 침체를 위기한다는 사실까지 알아보면서 한국가와 관련된 개념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국가에 관련된 이 관계들에 대해 살펴보면서 환율이 결국 이 돈의 가치를 국가들 간에 비교한 거라는 사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4교시 환율이라는 수업으로 넘어오게 되었죠. 넘어가서는 뭘 배웠었냐면, 일단 환율의 자기소개. 어디든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4교시에 들어오니까 환율의 자기소개를 먼저 배웠습니다. 환율의 자기소개를 전반부에 배웠었죠. 그러면서 환율은 돈의 가치를 서로 비교한 건데, 예시를 들어 미국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그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물가상승률을 동시에 고려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예전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놈이라고 하면서 얘는 대내적인 구매력이라는 사실을 이제 복습하면서 환율과 관련해서는 명목 환율은 실질 환율의 물가 요소를 고려한 놈이다라고 하면서 실질 환율은 얘는 대내적인 구매력, 얘는 대외적인 구매력이라는 사실 포인트 한번 집어내면서 그 전에 여기 이제 대내적인 돈의 가격은 금리였고 대외적인 돈의 가격은 환율이라는 사실도 집어냈었죠. 그러니까 한 국가 안에서의 내용과 전체 이제 여러 국가들로 개념을 확장시키면서 그 대응되는 개념들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명목 환율은 실질 환율의 물가 요소를 고려한 거다라는 걸 살펴보면서 이제 그 커피를 사는 커피 한 잔에 미국 이렇게 각 국가들 간의 실질적인 물건을 살 수 있는 이 개념이 결국에는 실질 환율과 비교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베트남에서 우리가 세계 여행 동남아 여행 갔더니 물가가 싸다라는 게 이런 그 속에는 이런 깊은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숨은 내용이 그 말 속에는 숨어 있었다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환율의 자기소개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환율이라는 놈이 덧붙이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너무 뭐랄까요, 주의가 산만해. 환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있는 겁니다. 특징 중에 주의가 산만한 게
환율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으로 튈지 모르는 환율의 예측 불가 가능성이 너무 커서 저희는 정확한 하나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 세 가지 설을 이제 살펴보면서 환율이 이 주의가 산만한데 어디로 튈지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디로 튈지 한번 고민이라도 해보자는 개념에서 이 커피 사장님과 맥도날드 사장님은 실물 경제를 중심으로 이 환율이 결국 균형점을 찾아갈 거야라는 말을 했었고, 여기 투자회사 직원은 금융 경제를 중심으로 IRP라는 이 상황을 고려하면서 금융 경제를 중심으로 아니야 이 환율의 균형점을 찾아갈 거라고 했으면서 이제 이 투자회사 대표님의 실질금리 관련된 걸로 바꿔봐봐 하는 조언을 들으면서 실질금리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건 아닐까라는 썰까지 한번 이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썰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환율에 대한 자기소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어떤 놈이었는지 그리고 환율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이제 이 이후로 환율과 그의 친구들까지 배웠었죠. 자기소개가 끝나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가 생긴 환율이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환율과 그 친구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살펴봤었죠.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라는 놈은 여기서 안정된 환율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자유로운 자본이동 여기서는 독자적인 통화 정책이라는 라는 걸 배우면서 불가능한 삼일체라는 개념을 배웠었습니다.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게 이제 서로 경기가 그러니까 자금이 유입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문제는 돈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이 각각의 이 친구들의 지갑이 얇아질 때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건데 즉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서 자본 유출 위험이 커질 때 문제가 커지는데 결국에는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제 환율이 집에 들어와서 이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환율이라는 애가 엄마 내가 요즘 그 친구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라면서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사이가 다 안 좋긴 한데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아니 자유로운 자본 이동하고 친해지려 하면은 얘랑은 거리가 좀 멀어지고 독자적인 통화 정책하고 친해지려 하면은 얘랑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 명 중에 얘가 안정된 환율을 고집하면은 뭐 국가 중에 이런 상황을 무조건 가져가려고 하면은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조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환율아, 그러면 너가 변동된 환율이 돼보면 어떻겠니? 네가 고정환율제 말고 변동환율제를 가봐. 그랬더니 그러면서 자신의 그 환율의 움직임의 불안정성을 조금 더 높이니까 이 두 명의 친구들하고 같이 친해질 수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자유로운 자본 이동. 두 번째, 독자적인 통화 정책하고 이렇게 변동환율제의 조합은 그래도 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렇게까지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참 많은 국가들이 지금 현재 이런 상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도 자본 시장 열려 있고 금리 중앙은행에서 통제하는 권한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저희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많은 유럽 같은 경우도 이렇겠죠.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요 그림을 기준으로 보면은 안정된 환율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안정된 환율을 포기한 그림은 이런 국가들이 가져가는 거겠죠. 또 뭐 이제 안정된 환율을 절대로 포기 못 하겠다. 얘는 꼭 가져가야겠다. 안정된 환율.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뚜껑을 막아놓은 나라들은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포기한 나라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일정 부분 뭐 이제
중국과 북한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상황을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그냥 자본 이동을 더 이상 포기할 수는 없고, 안정된 환율도 가져가야겠어. 그럼 결국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포기한 이런 시스템은 어떤 게 있는지 이제 막 홍콩 같은 데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허브라고 해가지고 엄청 환율이 안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금융 허브로 가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자본 이동은 필수적으로 챙겨야 될 거잖아요. 근데 환율이 불안정하면 이렇게 돈이 해외 투자가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얘도 가져가게 되면서 결국 이거를 포기한 케이스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홍콩 금리는 미국의 그냥 금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여기에 금리를 그냥 다른 나라에 연동시켜 놓은, 어떻게 보면 통화 주권을 포기한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율의 자기소개를 하면서 환율의 특징과 주의사항, 환율의 이제 주의가 산만하다라는 특징까지 살펴봤고,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환율과 그 친구들을 살펴보면서 불가능한 삼위일체를 확인했고, 이제 각 시스템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각각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누가 어떤 거 이런 걸 채택하고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일단 4교시의 부분을 일단 마무리하였습니다.